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심각한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많습니다만 얽히고 설킨 규제 탓에 과감한 신사업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은 지난 10년 새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이런 덩어리 규제를 뽑아내 풀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도 선정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 하지만 지난 27일 예정됐던 두 번째 회의는 채 2시간도 남기지 않고 취소됐습니다. 이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전해졌습니다.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이란 최대 경제 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섭니다. 8월 중에 시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 내 토론, 공론화 등을 거쳐서 하반기 중 규제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 오법 입법에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법 규정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규제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과감히 투자합니다. 업종별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만든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정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여부를 하반기 중 결정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중금리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와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취약층을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재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 삼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차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하도급과 가맹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한상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정조준합니다. 대기업 내부 거래 규모가 2014년 8조 원 가까이 줄었다가 지난해 14조 원으로 껑충 뛰는 등 총수회사로 다시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내부 거래 허용 지분율을 규제 대상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려 규제를 피한 탓이 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이미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대기업이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용한 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액주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 차단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하도급과 유통, 가맹, 대리점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하도급 업계와 TV, 홈쇼핑 관련 기업, 구입을 강요하는 가맹점 본사,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은 업종 등이 그 대상입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 확산 방안은 다음 달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노동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은 오는 9월 각각 마련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단체 행동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장에 목소리를 들으러 소상공인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책과 현장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의 한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좀 현장 목소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그냥 가감없이 듣고 싶었어요. 소상공인들은 말투는 차분했지만 김 부총리에게 탁상공론식 정책들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꺼냈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카드 수수료만으로도 이미 한계에 몰려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두 자릿수로 올리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준 거죠. 그렇죠. 정책은 용두삼미가 되는 정책을 계속 우리한테 던져주시니까 현실성 없는 정책을 왜 자꾸 던져주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유수당과 4대 보험료에다 숙련 직원들 월급까지 덩달아 올라 부담이 2중 3중으로 커진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기본적인 최저임금이 일용직이 270만 원 받아가면 자기 월급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가 월급이 이번에 250 받아서 300만 원을 올려줬어요. 네. 4대 보험 파생되는 게 또 주말이나 퇴근 시간에 손님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단축 근로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일과 일 간의 다툼이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과 관련 여전히 10,000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경제수석은 1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10,000원 공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이나 고용 시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적인 성격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지난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8,206명 중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에 그쳐 가장 낮았고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4.6%에 그쳤습니다. 유럽연합 EU가 19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한국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인 만큼 국내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관보를 통해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이후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물량까지를 수입 쿼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관세 폭탄입니다. EU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되어 오던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 23개 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만 2천 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3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EU 집행위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U는 내년 초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는 EU 회원국 등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북한의 경제성장 롤모델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20년 동안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기업들도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으면서 우리의 경제 동반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버스 800여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삼성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 생산의 한창인 베트남 옌퐁 공단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이 공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Trong gia đình em thì có 3 chị em đang làm tại công ty ạ. Khi mà em vào Samsung ấy thì các cái chế độ của công ty rất là tốt và em chế độ lương thưởng cũng ổn định và em cũng đã giúp đỡ được bố mẹ rất là nhiều. 작년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모두 428억 달러,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에 달했습니다. 이곳 옌퐁공단에는 삼성전자와 오리온 생산 공장 외에도 30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LG전자도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 생산 공장을 세우고 휴대폰은 물론 TV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15억 달러를 투자해 하이퐁 캠퍼스를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에서 우리나라는 26%를 넘어서며 1위였던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베트남을 꼽으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 산업 현장에서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용광로와 프라이팬처럼 달아오른 선박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은 폭염의 기세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시뻘건 샘물이 용암처럼 흘러나옵니다. 샘물이 불꽃을 내며 곳곳으로 튀깁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광양 5고로입니다. 용광로의 온도는 최대 1,500도까지 치솟는데요. 제가 약 30여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숨이 막히고 얼굴이 따가워 다가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겹겹이 방열복을 입은 제철소 직원들이 갓 뽑아낸 샘물을 살핍니다. 잠시였지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출송구에 다가가면은 덥고 무더운데 최고의 고로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은 수박과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수박을 함께 나누면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특히 여름에는 점심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해줘가지고 직원들이 힘을 내서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뜨겁게 달궈진 갑판 위에서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갑판이 온도는 이미 45도를 넘겼습니다. 연신 물을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쉬 가시지 않습니다. 다음에 아침부터 올라올 때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차라리 겨울 같으면 추우면 옷을 하나 더 껴입으면 낫잖아요. 여기서 더위는 어떻게 몸을 산소할 수가 없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오늘 또 무더위와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별이나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택배를 받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택배들 중 다수는 늦게 배달이 됐을 겁니다. 오늘 핫 키워드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택배를 직접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최근 김해나 부산과 같은 영남권에서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일부 택배들의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CJ 대한통운에 의해 배달이 되는 택배에서만 이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표시된 택배인 경우 전국 택배연대 노조의 조합원이 담당하는 구역의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CJ 대한통운 측이 노조 소속 기사가 담당한 구역의 배송 물품의 상자 겉면에 이렇게 별표나 하트 표시를 따로 해서 걸러낸 다음 이 택배들을 자사 직영 기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3주 동안 조합원들의 배송량이 하루 평균 300개에서 10개 수준으로 줄어서 생계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왜 굳이 노조 소속의 택배 기사들이 작업하는 것만 따로 분류를 한 건가요?
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되며 이후 전국 택배연대 조합원들이 장시간의 분류 작업을 개선해달라며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측은 이에 대해 전국 택배연대 조합원들에게 배송 물량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분류 작업이라면 각 지역에서 온 택배들을 도착지에 맞게 선별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류 작업은 물류센터에 오전에 들어온 택배 물건들을 택배 기사들이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까대기라는 은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창고나 부두에서 쌀가마 같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뜻하는 가대기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노조에 속한 택배 기사들과 사측의 주요한 갈등이 된 이 까대기 작업은 택배 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가 레일을 따라 밀려오면 그중 자신의 배달 구역의 물건을 일일이 확인해서 트럭에 옮겨 실어야 하는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기 구역의 물건만 찾아서 집어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까대기 작업을 하는 동안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자기 구역의 택배를 집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최소 200상자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들에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 셈이죠. 네, 쏟아지는 택배에서 자기 구역을 물건만 선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러한 작업을 장시간 동안 해야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경우 이 까대기 작업을 하루 평균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CJ 대한통운 노조에 따르면 영남권의 택배 기사들은 이러한 까대기 작업을 7시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송 전 분류 작업은 대리점 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을 당시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계약했기 때문에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당초에는 2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까대기 작업이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7시간 가까이 늘어나 분류 작업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건데요. 이에 CJ 대한통운 측이 어떠한 교섭 없이 물건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면 회사에서도 택배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CJ 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지역 터미널 80%에 자동 분류기가 설치되면서 소요 시간이 하루 2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비노조원에게 물량을 배정한 건 분류하는 시점부터 배송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분류를 하지 않겠다는 건 배송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며 택배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커지고 있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 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은 각 대리점주들이기 때문에 노조와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배송 현장에서는 노조 조합원들 대 비노조 조합원들 택배 기사들의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택배 기사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수고용직이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 사업자 형태의 근로를 이야기하는데요. 택배기사 외에도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직군에는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습니다. 결국 말은 그럴싸한 사업자이지만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실적으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직군들이죠. 현재 택배 기사들이 받는 건당 평균 수수료는 약 700~800원 선입니다. 그런데 대리점 운영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5에서 30% 정도를 대리점주에게 지급하고 기름값, 식비도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배송 중 화물의 손실, 파손에 대해서 택배 기사가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택배 기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택배 물량까지 늘어나 까대기 작업 시간이 증가하며 이 같은 갈등 상황까지 불거진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의 처우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찾아왔지만 특수 고용직인 택배 기사들에게는 여전히 멀기만 한 꿈인 것 같습니다. 부디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서 이 특수 고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찾아오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